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교재 209페이지입니다. 기본서 209페이지 보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첫 번째 시행자, 그리고 시행자의 지정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사업 시행자부터 살펴본다. 그럼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자. 그러면 누가 사업 시행자를 지정할까? 지정권자가 사업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즉 사업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아무나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사업 시행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이 자들이야. 여기 열거되는 12명이 사업 시행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들이고, 이 자들이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국토교통 지정권자들이 원래는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 예외 국토부 장관, 이 자들이 구역 지정권자죠. 바로 이 구역 지정권자의 지정권자들이 사업 시행자를 지정해줘야 그 자가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다만 지정권자인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 예외 국토교통장관, 자기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어. 왜? 그 자들이 누구니까?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니까 자기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따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지정권자이면서 동시에 시행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먼저 짚고 넘어갑니다. 그럼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은 누구 있다? 첫째, 공공시행자가 있고 민간시행자가 있고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공공시행자는 몇 명 있죠? 국지공, 정지 5이 나옵니다. 그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이걸 국지공, 정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이 자들을 국지공정지라고 하고 이 자들을 공공시행자라고 합니다. 그 중에 두 번째 나오는 공공기관에는 몇 가지가 있다? 또 6개가 있습니다. 토수, 농관, 철매라고 되죠. 토지, 수자원, 그 다음에 농어촌, 관광, 철도, 매입, 이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토지에 수자원이 풍부한 농어촌으로 관광 갔다가 철도를 매입했다. 뭐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머리자만 따서 토수, 농관, 철매 이렇게 해오셔요. 토수, 농관, 철매,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매입 공공기관. 이때 매입 공공기관 같은 데가 주로 어디 되냐? 우리가 하는 캠코라고 했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런 데가 캠코인데 걔들이 이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토지나 그런 건축 같은 걸 지들이 매입합니다. 매입해가지고 그걸 다시 개발해서 팔거나 아니면 그걸 공매에 붙이는, 공매에 붙이는 경우 있죠. 그때 공매로 파는데 그때 그 공공기관이 지들이 그걸 매입해가지고 지들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겠다. 그때 매입 공공기관도 그런 한국 영어로는 캠코라고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하죠. 그 자산관리공사 같은 기관도 공공기관으로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출연기관은 여기서 딱 두 가지야.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도에만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라는 그 철제 두 가지 정부출연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방공사라는 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설립되는 하나의 공사를 말합니다. 지방공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하는 건 서울은 서울주택도시공사라고 되어 있죠. 옛날에 SH공사라고 썼었는데 요새는 SH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서울주택도시공사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서울주택도시공사 같은 지방공사, 또 인천도시공사도 있습니다. 또 경기도시공사 이런 식으로 그 지방자치단체가 용인에서는 따로 용인지방자치단체에서만 용인도시공사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지방공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지들이 직접 사업이 시행되는 그런 제도예요. 이걸 시행자로서 공공시행자로 부릅니다. 그래서 국지공정지 외우시고, 그럼 민간시행자는 토지 수요자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고 또 조합도 사업 시행자가 되는데 토지 수요자들이 모여서 설립한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조합은 시행자가 됩니다. 따라서 조합은 무슨 방식으로는 못한다? 수용 방식으로 못합니다. 자, 수용 방식은 뭐죠? 그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강제로 사가지고 개발해가지고 분양하는 거잖아. 그럼 조합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수요자들이 모여서 조합을 설립한 겁니다. 그럼 조합원들이 다 그 조합의 구성원이거든. 근데 자기들 구성원 땅을 지들이 강제로 산다? 지살 깎고 먹게 하는 거지. 지들을 잡아먹는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 조합이 자기들 땅을 강제로 지들끼리 사들이는 건 없고 조합은
자기들끼리 공동으로 같이 개발해가지고 자기들 땅을 지들이 다시 나눠 갖는 거 무슨 방식? 환지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합은 수용 방식으로 못하고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합은 수용 방식으로 못한다. 이게 핵심이죠. 또 이전법인 수도권에 있는 과밀억조권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들도 있고 등록사업자, 이 등록사업자는 어디에 나오더냐? 주택법에서 나와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려면 등록하고 하라. 그래서 등록사업자가 있고 건설업자 또는 신탁업자, 부동산 개발업자, 부동산 투자회사, 공동출자법인 이자들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들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구역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한다? 환지 방식으로 한답니다. 그럼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한다면 누가 사업시행자 되는 게 좋겠느냐 얘기입니다. 자, 누구 땅이죠? 그 안에는 토지 소유자들 자기들 땅입니다. 그럼 자기들 땅을 개발해가지고 누가 가지면 좋다? 지들이 나눠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원칙은 누가 한다? 자기들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토지 소유자를 원칙적인 사업시행자로 지정합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들이 너무 많다? 많으면 또 사고기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때는 뭐 한단다? 니들끼리 모여서 조합을 설립하랍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이 하랍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원칙적인 사업시행자입니다. 그래서 이자들을 뭐 하겠다? 1차적인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줍니다. 너희들이 한다면 너희들을 1차적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예외? 아니래. 조합이나 토지등 소유자나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누굴 지정한다? 지방자치단체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그런 예외가 세 가지가 있다. 누굴 지정하는데? 원칙적으로 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니까 너희들이 하라 그래가지고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지정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 자들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단다?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해서 그 자들 보고 하게 할 수 있답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 등이란 지방자치단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하고 신탁업자 요 네 사람을 지방자치단체 등이라고 그 자들을 지정해서 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죠? 첫째,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고 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한 내용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때는 누굴 지정하겠다?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원래는 누굴 지정하기로 했습니까?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1차적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로 했잖아. 그럼 토지 소유자하고 조합이 나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주세요라고 지정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 안 하더란 얘기입니다. 얼마나 안 하는데? 개발계획 수립고 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안 하더래요. 원칙은 1년 내에 해야 됩니다. 안 하더래. 다만 6개월은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그것도 시험 문제 났었습니다. 6개월에 보면서 연장하면 그 연장된 기간 내 그럼 최장 1년 6개월이 되겠죠? 그건 내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또는 신청을 했는데 순 서류가 엉터리다는 얘기입니다. 그 서류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때는 그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겠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신탁업자 이자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그 자들 보고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자,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공공시설 설치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하고 도시개발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때 지방자치단체 지가 직접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들의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에 동의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원래는 누가 하기로 됐는데 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니들 땅이니까 니들이 하라.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얘들이 한다? 안 한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더냐? 우리는 안 할 테니까 누가 해도 좋습니까? 지방자치단체 등이 해도 좋다고 이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동의를 해주더라는 얘기입니다. 얼마큼이 동의했죠? 면적 2분의 1 또는 및 플러스 총수 2분의 1 이상입니다.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 플러스 토지사 총수 2분의 1 이상이 이거 면삼총이가 아니야. 면이총이라는 걸 조심합니다.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이상이 누가 해도 좋다고 지방자치단체들이 해도 좋다고 동의를 해주면 그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더라. 요 세 가지 그걸 주시면 합니다. 그래서 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을 할 때는 원칙은 토지수자 또는 조합인데 예외적으로 세 가지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해서 그자들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시행자를 갖다 뭐 할 수 있다? 변경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어떤 때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죠? 네 가지 사유입니다. 이번에 올해도 시험 문제 났었어요. 첫째는 순서대로 이렇게 흐름을 보면서 합니다. 첫째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뭐 했다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됐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몇 년 내? 1년 이내에 뭐를 안 준다?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은 지정 고시했는데 그로부터 1년 이내 실시계 인가 신청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 한단다? 그 지정된 시행자를 다른 자로 변경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요거는 누구만 관련된 거더냐? 바로 원칙적으로 토지수재나 조합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자들이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이 들어와서 토지수재나 조합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토지수재나 조합이 사업시행자니까 자기들이 할 일이 뭐다?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부터 1년 내 역시 사업시행자로서 실시계 인가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토지수재나 조합이 안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토지수재나 조합이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걸 다른 자로 뭐 할 수 있다? 이 자들을 다른 자로 변경할 수 있다. 그건 변경입니다. 아까 요거는 뭐죠? 원칙적으로는 토지수재나 조합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야 되는데 조합이나 토지수재로 지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한다라는 내용이었었고 지금 이 내용은 그게 아니고 토지수재나 조합이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이 정당하게 들어왔고 기간 내에 들어왔고 그래서 시행자로 지정해 줬는데 그럼 지정받았으면 뭐하라는 얘기야? 1년 이내 실시계 인가 신청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인가 신청이 없더래. 그러면 그 지정하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토지수재나 조합을 다른 자로 사업시행자로 변경할 수 있다라 이 뜻입니다. 다만 1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이 원칙인데 6개월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 1년 아니야. 6개월 이내선 연장할 수 있단다. 자, 두 번째는 그럼 실시계 인가 신청이 들어오고 나서 다시 뭐 받았죠? 인가 받았어. 그럼 여기까지는 인가 신청이고 여기는 인가 받은 거야. 인가 신청이 들어와서 인가 받는 데는 좀 기간적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화살표가 두 개니까는 앞에는 인가 신청 들어오는 게 원칙적으로 1년 이내라는 얘기고 이제 인가를 받았으면 인가 받은 날로부터 중요. 인가 받은 날로부터는 원칙적으로 몇 년에? 2년 내 사업에 착수해야 됩니다. 자, 실시계 인가 받았으면 이제 인가 받은 대로 사업에 들어가라 했잖아. 몇 년 내에 됩니까? 2년입니다. 2년 이내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그때도 그 시행자 지정받은 자를 다른 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토지수재나 조합만이 아닌 모든 시행자입니다. 모든 시행자들은 사업시행자로서 실시계 인가받았다? 2년 내 사업에 착수해야 됩니다. 안 하면 그 시행자들을 다른 자로 변경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내용이죠. 자, 세 번째는 시행자가 지정을 받았는데 시행자 지정을 했잖아. 근데 그 시행자 지정이 중간에 어땠습니까? 취소됐습니다. 또는 실시계 인가해 줬던 게 중간에 취소됐습니다. 두 가지야.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거나 또는 실시계 인가가 취소되면 그때도 그 시행자를 다른 자로 변경할 수 있다. 예, 시행자 지정이 취소됐고 변경해야죠. 모두 실시계 인가가 취소돼도 그 자는 시행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인가받은 게 지가 그게 내용이 별로 그게 위법부당해가지고 취소당했다는 건 그건 시행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도 시행자를 다른 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시행자가 중간에 뭐죠? 부도나 파산이 되었습니다. 부도가 나거나 파산해서 사업을 계속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된다. 부도나 파산으로 해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때도 그 자를 다른 자로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시행자 변경 사유는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다는 거 그렇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이제 사업 시행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다? 바로 도시개발조합입니다. 시행자 중에 제일 핵심적인 게 뭐다? 도시개발조합입니다. 그럼 조합을 설립하려면 누가 필요하죠? 토지수의자 7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조합을 설립하자 토지수의자 몇 명이 필요하다? 7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7명을 후디 실무에서는 이걸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발기인이라고 표현하고 이 발기인 7명 이상이 뭘 작성합니까? 정관 등을 작성해서 누구한테 가져간다? 지정권자한테 가져갑니다. 지정권자 가가지고 우리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니까 조합 설립 인가를 내주세요 라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토지 소유자 7명이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합니다.
그때 인가 신청 들어갈 때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뭘 가져간다? 이 안에는 사람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전에 미리 동의받아요. 자, 여러분 여기다가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여기 도장 좀 찍어주세요 라고 몇 명이, 이 7명이 발기인 있죠.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동의서를 받아요. 그래서 그 동의서를 첨부해가지고 지적권자한테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라는 얘기죠. 그때 동의 얼마나 받아야 될까? 이때 동의요건이 나왔잖아. 얼마죠? 바로 면삼총리입니다.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수자의 동의와 토지 수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라고 됐습니다. 그럼 이때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이라는 게 또 무슨 말일까? 그걸 예를 들어오는 겁니다. 이 말기가. 자, 면적은 얼마랍니까? 그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은 120만 제곱미터랍니다. 토지 수자는 몇 명 있단다? 거기 1000명 있답니다. 그럼 면적 3분의 2니까 면적 120만의 3분의 2면 120만을 3으로 나누면 40만씩이죠? 그거의 3분의 2니까 결국 80만 제곱미터가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면적 120만의 3분의 2 하면 120을 세수로 나눠서 그 중에 두 개니까 세수로 나누면 40씩이고 40 세수로 나눠주죠. 그 중에 두 개니까 40, 40, 80입니다. 바로 면적은 8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토지수에 동의받고 그 다음에 토지사 총수 1000명이니까 1000명의 2분의 1이니까 500명이 되겠죠. 그걸 동시에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도시개발구역으로 지금 됐습니다. 이 면적이 얼마란다? 120만 제곱미터랍니다. 이 안에 토지 수자가 몇 명 있단다? 1000명의 토지 수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면적이라는 게 어떤 경우도 있죠? 큰 땅을 가진 사람도 있고 작은 땅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이게 나눠지겠죠. 그럼 예를 들면 이게 총 몇 필지란다? 이게 총 1000명으로 나눠졌다 가정에 그럼 1000필지가 있습니다. 1000개의 토지로 필지가 나눠진다. 그런데 면적은 총 얼마다? 120만입니다. 그때 면적 얼마를 받으랬죠? 면적 3분의 1을 받으랬습니다. 그 면적 3분의 1을 받으라는 얘기는 왜 이런 요구를 필요로 하죠? 만약에 면적 3분의 2면은 얼마만 되면 3분의 1가 될 수 있죠? 요거 1번 필지, 2번 필지, 3번 필지 가진 사람 땅만 합쳐도 얼마나 된다? 3분의 2는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전체 면적의 3분의 1 하면 세 사람 것만 받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면적 3분의 2만 요구한다면 이 세 사람 것만 받으면 3분의 2 됐다? 끝난 거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점. 큰 땅을 가진 사람들 3명만 모이면 그럼 동의받을 수, 조합 설립 인가받을 수 있게? 이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플러스 전체의 얼마? 총수의 2분의 1 이상도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총 1000명 중에 얼마도 받아라? 500명 이상을 받아랍니다. 그럼 3명만 받아서는 안 되고 플러스 나머지 여기서 497명 것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사람들 총 몇 명이야? 997명이 되겠죠. 그 중에 3명 뺐으니까 1000명 중에서 3명 빼면 997명들. 그 997명 중에서 적어도 497명은 돼야 그게 얼마가 되죠? 497, 498, 499, 500. 그래서 총수 2분의 1이니까 1000명의 2분의 1, 500명은 받아야 되니까 동시에 받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면적 3분의 1만 받으면 된다면 큰 땅 가진 사람들 몇 명 것만, 서너 명 것만 받으면 충분하지만 그거 갖고는 안 되고 동시에 총수 1000명 있다면 그 중에 500명은 2분의 1이니까 적어도 500명권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120만의 3분의 2면 80만 제곱미터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전체 면적의 최소한이고 사람 수로서는 1000명 중에 500명은 받아야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라는 뜻이더라. 그렇게 새겨 듣는 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때 동의자 수는 어떻게 계산할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이 나옵니다. 근데 또 면적 3분의 1을 따질 때 여기 뭐도 있단다? 개인들이 갖고 있는 사유지도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란다? 이게 국유지라고 가정하죠. 이건 국유지. 이거는 누가 갖고 있는 거? 이건 지방자치단체. 이건 공유지가 되겠죠. 그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국공유지, 국유지, 공유지를 합쳐서 국공유지라고 하는데 그 국공유지로 면적 산정할 때 면적 3분의 2 계산할 때 포함시킬까 제외할까 포함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해. 웬만하면요 국공유지는 제외라고 돼 있어. 우리 법에 보면 국공유지는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얼마에 동의받아라 이런 게 일반적인데 요 조합설립 인가받기 위한 동의자 수 선정할 때는 토지 면적에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계산한다는 거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토지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한다. 무슨 말이죠? 한 필지 토지를
5명이 소유한다. 공유토지라고 하죠. 공유토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그럼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그때는 여러 명을 각각 다 토지 소유자로 보고 그 사람들 다 동의받을까? 아닙니다. 그때는 대표 공유자 1인만 토지 소유자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한 필지 토지를 5명이 공유하고 있으면 그중에 대표자 한 사람, 그 사람만 토지 소유자로 보고 그자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다만 구분 소유자들 있죠.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 소유자라는 게 뭐죠? 구분 소유권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 같을 때는 구분 소유권을 갖거든. 그때는 뭐 필요죠? 각 구분 소유자마다 각각 토지 소유자로 인정합니다. 그때는 아파트 대표자 한 명만 동의 아닙니다. 그때는 각각의 아파트 주민들 있죠. 그 소유자들, 그 사람들을 각각을 토지 소유자로 인정합니다. 그럼 동의했던 걸 중간에 철회가 될까? 철회가 뭐죠? 동의는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야, 이거 조합 설립하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사업 안 하는 게 좋겠어. 그때는 조합 설립 동의했던 걸 철회할 수는 있습니다.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죠?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까지만 동의를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이라고 그랬어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 보세요. 토지 소유자 7명이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가져왔죠? 지정권자한테 설립인가 신청이 들어갑니다. 그럼 설립인가 신청 전이니까 지정권자한테 서류를 넘겨주기 전까지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일단 지정권자한테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들어가면요, 아직 인가가 안 났다 하더라도 동의는 처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만? 지정권자에게 인가 신청 들어가기 전까지. 결국은 토지수자 7명 발기인들 있죠? 이 사람들이 갖고 있을 때만 가가지고, 야, 전번에 내가 동의서 써준 거 있잖아, 이거 나 처리할래. 그때는 처리가 가능하지. 일단은 지정권자한테 조합설립 인가 신청이 들어가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인가 신청 전까지만 동의 처리가 가능하죠. 따라서 조합설립 인가 전까지 동의를 처리할 수 있다. 땡, 틀려버립니다. 인가 나기 전까지가 아니라 인가 신청하기 전까지만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말귀를 새겨서 듣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조합은 어떻게 구성되죠? 크게 보니까 조합원, 임원, 총회, 대의원회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해서 구성됩니다. 자, 조합에는 뭐뭐 있다? 조합원들이 있어요. 임원이 있어요. 총회가 있어요. 대의원이 있어요. 이렇게 4가지로 갈라지죠. 이때 누가 조합원입니까?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는 전부 다 조합원이 됩니다. 이때 조심할 것.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라는 말은 일단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고 그 안에서 얼마의 동의만 받으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죠? 면삼총이 동의받으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잖아. 그럼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 중에는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들도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은 됐는데 그 속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분들은 조합원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조합원이다 아니다? 그분들도 조합원 맞습니다. 왜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라고 했으니까 조합 설립에 동의했던 안 했던 하여튼 그 안에 있는 소유자는 다 조합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동의 안 한 사람들은 기분 좋을까? 사실은 나쁜 겁니다. 왜 나쁜 거죠? 아니 나는 안 하겠다는데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어. 근데도 뭐래? 조합원이래요. 그럼 뭐 내놓으라고 하죠? 조합비 나란 얘기입니다. 너는 조합원이니까 조합과 관련된 운영비 조합비 내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랄까? 나는 조합 설립하는 거 싫다고 그랬는데도 뭐라고 한다? 너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잖아. 그러니까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어도 그래도 너는 조합원으로서 조합비 내란 얘기입니다. 아주 웃기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의 토지 소유자는 다 조합원이지. 도시개발의 토지 소유자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다? 땡, 틀려버립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보유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답니다. 자, 큰 땅을 가졌던 작은 땅을 가졌던 면적에 관계없이 의결권은 각각 한 장씩만 준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조심하십시오. 큰 땅을 가졌다서 2장 주고 의결권 2개고 작은 땅에서 의결권 하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건 보유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다만 다른 조합은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조합이 설립이 됐어. 근데 내가 뭘 해먹고 싶어? 조합장 하고 싶어. 그럼 조합장 하려면 또 선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의결권을 많이 얻어야지 내가 조합장이 될 수 있잖아. 그때 뭐 할 수 있죠? 사람들 걸 사버립니다. 어떡하죠? 작은 땅을 가진 사람들의 토지 전부를 내가 사버려.
그럼 돈은 작은 땅이니까 많이 안 줘도 되겠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땅을 사버리면 원래 그 조합원이 갖고 있던 의결권 있잖아. 그걸 매수한 내가 의결권을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야. 그래서 다만 다른 조합원, 토지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 예, 그럼 남의 땅의 일부만 이전받아서는 안 돼. 왜? 일부 이전받아도 그 사람은 계속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거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수요자로서 계속 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전부를 이전하면 이제는 그 사람은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니죠? 그분이 갖고 있던 의결권, 그걸 내가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자, 이때 대표군유자만, 이 대표군유자 1명만 의결권이 있다. 이거 무슨 말이죠? 하나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으면 아까 토지 소유자 따질 때도 대표군유자 한 사람만 토지 소유자로 보듯이 의결권도 그 대표군유자 한 사람만 의결권이 있습니다. 다만 구분 소유권을 가질 때는 구분 소유자마다도 각각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건 조합원에 관련된 내용. 자, 두 번째 임원. 임원은 누가 되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합니다. 그냥 조합원이 아니야.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야. 따라서 아까 의결권은 공유토지 하나의 필지를 5명이 갖고 있으면 5명 다 임원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중에 대표군유자 1명만 의결권이 있었고 그 대표군유자 1명만 의결권이 있으니까 그 의결권을 가진 그 사람만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 반드시 어디서 선임됩니까? 총회에서 선임된 자만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은 누구도 있죠? 조합장 1인과 이사, 감사를 둔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조합장은 반드시 1명이고 이사하고 감사는 몇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보통 정관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조합장은 1인, 이사, 감사는 여러 명이 될 수 있다. 그게 임원들이죠. 그때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라고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이때 자기라는 건 누구를 말이죠? 조합장이나 이사, 자기들 스스로 자기를 위한 거야.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계약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내가 조합장에 출마해서 조합장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하더냐? 건설자재 같은 걸 납품하는 그런 회사 사장인데 내가 여기 땅을 갖고 있었고 이 땅이 이번에 도시개발구역 안에 들어갔고 조합을 설립한답니다. 그럼 나도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될 수 있으니까 조합원이니까 뭐 할 수 있죠? 예, 총회에서 임원에 선임되는데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조합장이 됐죠. 근데 이번에 우리 조합에서 이 건설자재 같은 걸 납품할 수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 납품을 누구 걸 납품합니까? 이왕이면 조합장인 내가 지금 원래부터 건설자재 납품회사 사장이었으니까 내 걸 납품하면 더 좋겠죠. 근데 계약서를 씁니다. 어떻게 쓰죠? 이제 계약서 당사자가 누구죠? 첫째는 조합에서는 내가 조합장이죠. 계약의 당사자 중에 한쪽은. 그 다음에 건설자재 납품만의 사장은 누구야? 또 나네. 그러면 조합장 바꾸서 건설자재 납품회사 사장 바꾸서 이렇게 돼버렸네. 나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으니까 조합장에서 동시에 건설자재 납품회사 사장이니까. 그럼 내가 계약서 쓰네? 이걸 무슨 계약을 한다? 자기계약이라고 하죠. 민법 시간에 배우십니다. 이때 내가 계약서 쓰잖아. 그럼 조합장 바꾸서 건설자재 납품회사 사장 바꾸서 그리고 이 건설자재를 납품하기로 한다. 그럼 이게 만약 건설자재라면 이거 얼마짜리일까? 하나가 1,000원짜리입니다. 그럼 1,000원짜리 납품할 때 얼마 쓰죠? 1,100원 정도 쓰면 되겠지. 왜? 10% 이유는 남겨야 되니까. 그럼 1,100원 하고 납품하면 되잖아. 그러려고 내가 계약서 씁니까? 어차피 내 마음대로 쓰는 건데 내가 조합장이면서 동시에 그쪽 상대방이 회사 사장인데 그럼 내가 계약서 쓰는 건데 내 마음이잖아. 그럼 1,000원짜리 하나 얼마란다? 1,000원 내면 1,01000 1,000원은 동그라미 3개죠? 맞습니까? 1,000원? 맞죠? 그럼 낮게 한 개당 1,000원이다. 여기다 동그라미 3개를 더 붙입니다. 원씩 납품한다. 그럼 하나에 얼마입니까? 이렇게 쓰면 100만 원씩이죠. 그럼 1,000원짜리를 얼마에 납품한다? 100만 원. 어차피 누가 계약서 쓰는 건데 내 맘인데 그 지랄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합장 또는 이사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획에서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따라서 조합장 바꾸서 이렇게 도장 찍으면 안 되고 감사 김일동이라고 나와야 되고 상대방은 건설자재 납품회사 사장 바꾸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맘대로 도장 찍어서는 안 되고 이때는 조합장하고 나하고 조합장인 나하고 상대방인 바꾸서 하고 쓰는 이제 내가 상대방인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때는 조합 감사라는 사람하고 나하고 계약서를 써야 되지. 그때는 내가 조합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감사 조합을 대표한다라고 됐죠. 소송은 뭘까? 자, 이 소송이라는 건 내가 조합장으로서 업무 처리를 했는데
나중에 이게 감사를 하다 보니까 조합장으로서 쓴 경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나는 정당한 조합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는데 상대방 반대쪽에서 뭐라 하더냐? 그거 횡령이랍니다. 조합장이 써야 될 비용이 아니 너는 떼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소송 가야죠. 내가 2억을 떼먹었다는데 횡령했다는데 그 소송까지 갔습니다. 그때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는 게 원래는 소송 당사자로서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죠. 그럼 박구사가 조합 당사자가 되는 거고 반대쪽에서 또 박구사네. 그럼 내가 내 자가 소송을 하는 거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조합을 대표하는 건 감사조합을 되고 상대방은 누가 된다? 그냥 바꾸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조합을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게 조합장 또는 이사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서는 감사조합을 대표하지 그때는 조합장이 대표하는 거 아니다 이거죠. 또 하나 조합이나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에 뭐는 할 수 없죠? 그 조합에 임원이나 직원도 겸할 수 없고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에 임원이나 직원도 겸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조합장이면서 동시에 재정이사이면서 동시에 회계 출납 사무원 내가 조합장이면서 동시에 다른 임원이면서 동시에 이제 거기는 이제 직원이 되는 거죠.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조합장이면서 재정이사이면서 동시에 회계 출납 사무원을 다 맡아버리면 나는 조합비를 뭐 한다? 내 혼자 떡 주물러도 주물러 버려도 됩니다. 그죠? 다 내 돈이지 뭐. 왜? 내가 조합장이다, 재정이사이다, 회계 출납 사무원. 내 맘대로 끊어서 다 써버리면 끝난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조합장은 그 조합에 다른 임원이나 직원도 겸할 수 없고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에서 다른 도시개발조합을 말합니다. 다른 도시개발조합에 그 조합에 다른 임원이나 직원도 겸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임원으로 있으면서 다른 도시개발조합에 임원이나 직원을 겸하는 것도 안 된다. 이걸 겸임금지라고 표현하죠. 자, 그 다음에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전 후견인들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는다 해서 아직 복권되지 아니한 자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등등 이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원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여기까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써놨는데 그건 심화 과정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총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총회는 뭐죠? 조합원 전체가 모인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우리 조합원들 전체가 모여서 여는 회의 이게 총회죠. 그러니까 웬만한 건 총회에서 다 의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총회에서 다 못하니까 일부는 대의원들한테 넘겨버립니다. 그럼 대의원회는 뭐죠? 총회에서 모든 조합원들이 모인다는 게 다 생계 업무들이 있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조합원들 중에서 톡톡 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장서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분들만 따로 뽑아가지고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대의원회라고 부른다. 그래서 총회 권한을 대행하는 건 대의원회입니다. 그럼 임원하고 대의원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임원은 집행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조합장, 이사, 감사, 집행기관으로서 봅니다. 반면에 대의원은 뭐죠? 의결기관입니다. 총회의 의결기관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대의원의 의결기관이 되는 거죠. 그럼 총회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냐? 그걸 대의원한테 넘겨줄 수 있다냐? 안 됩니다. 반드시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되고 대의원에서는 의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총회의 전결사항 또는 총회 의결사항이라고 하죠.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더라. 몇 가지 있죠? 5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정관을 변경하는 거. 자, 아까 정관이 뭐라 그랬죠? 조합이 갖고 있는 규칙입니다. 우리 조합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하기로 한다. 저럴 때는 저렇게 한다. 자기들 조합원들끼리 만들어놓은 권리 의무와 관련된 규칙을 만들어놨는데 그 규칙을 뭐라 한다? 정관이라고 하죠. 근데 이 정관을 언제 만들죠? 아까 여기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그걸 들고 지정권자한테 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처음에 정관을 만드는 건 토지 소유자들, 이 발기인들이 만드는 거고 7명이 그걸 가지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합니다. 그럼 인가를 해줄 때 정관의 내용도 검토해보고 정관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한 다음에 인가를 해준 겁니다. 근데 그 정관을 중간에 뭐 하려고 한다? 변경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변경할 때는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됩니다. 그 정관 변경에서 는 조합원들 모아놓고 거기서만 의결해야 되지 대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정관을 변경하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 개발계획 수립 변경에 관해서도 총회에서만 의결합니다. 자, 개발계획 수립 변경이라는 거, 우리 개발계획은 구역 지정권자가 앞으로 우리 도시개발 구역을 이렇게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청사진이 있었죠. 그 지정권자가 수립한 개발계획, 이걸 수립하거나 중간에 변경할 때도 반드시 총회에서만 의결합니다. 다만 경면 변경, 그 개발계획의 경면 변경은
총회에서 안 하고 대의원에서 해도 좋습니다. 또 하나, 개발계획 말고 무슨 계획 있었죠? 아까 실시계획. 실시계획은 누가 작성한다?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그랬잖아. 그거는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실시계획은 대의원에서 수립하거나 변경해도 괜찮다라는 뜻이죠. 세 번째, 임원을 선임할 때 아까 임원에 누구 있었죠? 조합장 1인 이사감사. 이 자들을 선임할 때는 반드시 총회에서 선임해야 되지 대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임원을 선임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네 번째,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 이 환지계획이 뭐냐?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종전의 토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땅을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그 청사진입니다. 종전의 땅을 가지고 있는 너한테는 새로 만드는 땅 이걸 줄 것이고 너한테는 이걸 줄 것이고 너한테는 이걸 주겠다. 이걸 무슨 계획을 한다? 환지계획. 그러니까 무슨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환지계획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뭐죠? 환지 방식에서는 종전의 토지를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새로 개발되는 건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이고 그 개발된 땅 중에 나한테는 어떤 땅을 줄 것이냐. 이게 환지 방식에서는 제일 관심사잖아. 그게 무슨 계획이다? 바로 그게 환지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지 계획은 환지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계획이니까 반드시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되지 대의원들끼리 모여서는 의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환지 계획 작성된 걸 경미하게 변경하는 것도 환지 계획 중에 변경하는데 조금만 변경하는 경미한 변경. 이거는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하지 않아도 된다. 그건 대의원에서 의결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조합을 합병하거나 해산할 때. 자, 조합의 합병이라는 건 두 개의 조합이 있었어. 이거 사업을 치자는데 이걸 두 개였어. 그걸 합치는 게 합병입니다. 해산은 뭐죠? 더 이상 사업해봤자 의미가 없대. 우리 해봤자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만하자. 중간에 조합이 해산되는 겁니다. 이때 해산은요. 다 끝나가지고 해산하는 게 아니고 중도 해산만 의미합니다. 그럼 다 끝났다는 게 뭐죠? 도시개발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우리 그만하자. 그래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한 후에 해산한다. 이거 뭐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정산해서 공사가 다 끝난 후에 하는 해산. 이거는 별도로 다 총회를 열지 않습니다. 그냥 끝냅니다. 어차피 총회 열어봤자 아무도 안 옵니다. 뭐 지도 거 받을 거 다 받았는데 뭐 올 게 뭐 있습니까? 그때는 그냥 끝나는 것이고 이건 중간에 청산하는 거죠. 중간에 해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사업해봤자 무의미하니까 우리 여기서 그만 조합 해산합시다 라고 할 때만 그때는 반드시 총회에서만 해산하도록 돼 있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죠. 자, 마지막 대의원에는 어떻게 구성하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숫자가 50인 이상인 조합입니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야. 그래서 한 필지 토지를 5명이 갖고 있으면 대표 구주자 한 사람, 이 사람만 의결권이 있다 그랬죠? 다만 구분 소유권을 가질 때는 각각 의결권이 있고 하여튼 그 사람들이 몇 명 된다? 50인 이상이 된다면 그 조합에서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예, 임의적입니다. 50명 이상 의결권을 가진 조합은 있으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대의원 숫자는 몇 명으로 두다냐? 대의원 수, 의결권을 가진 조합은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두도록 됐습니다. 그럼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300명이다. 그럼 대의원 수는 몇 명이야? 30명 이상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숫자가 1000명이면 그때는 100명 이상으로 돌아 있으시죠. 그게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대의원을 두도록 되어 있다. 여기까지가 뭐 가는 거? 예, 조합원과 관련된 조합의 구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 총회에서만 의결이 가능한 이 애우는 방법. 정관을 개발한 임원은 환지를 합병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오시죠. 애우는 방법이야. 정관을 개발했어. 정관을 개발한 임원이 있대. 그 사람은 무슨 권한 있다? 환지를 합병할 권한도 있다. 그렇게 보십시오. 정관을 개발한 임원은 환지를 합병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외우는 거. 요 5가지도 아주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총회에서만 의결하는 사항 5가지 암기하도록 합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자, 이제 그 다음에 행정심판 등에 관한 게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일까? 자, 시행자가 이제 정해졌잖아. 그럼 사업 시행자가 하는데 그때 토지 소유자들이 불복을 합니다. 그때 행정적인 시행자가 한 처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수용 방식으로 하는데 시행자가 뭘 줍니까? 보상비를 주잖아. 근데 그 보상비 처분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뭐 했죠? 불복을 하는 겁니다. 불복이 뭐죠? 만족하지 못하니까 반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얼마씩 줬는데 평당 100만 원씩 보상비를 주는데 유독 한 사람한테는 평당 10만 원을 준답니다. 아니 다
똑같은 논밭인데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100만 원인데 요 사람만 10만 원 준답니다. 그럼 그 10만 원 받는 사람이 좋다고 할까요? 당연히 반발할까요? 당연히 불복하겠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불복한단다? 그때는 행정청이 시행자니까 예를 들면 시도사, 시장원수, 구청장 이 자들이 사업시행자랍니다. 그때는 그 불복하는 자는 일단은 그 시행자한테 먼저 따지러 가겠죠. 가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시행자님 다른 사람들은 다 평당 100만 원씩 보상해 주면서 왜 저한테만 10만 원입니까? 라고 따지러 가는 걸 뭐란다? 그걸 이의신청이라고 합니다. 그걸 뭐란다? 이의신청 했겠죠. 근데 이의신청을 했더니 이 행정청 시행자가 뭐라고 하더니 당신은 시도사 시장 수청이 한다는 소리가 당신은 못생겼잖아 그럽니다. 가만 있어봐. 못생긴 거하고 보상비 주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있답니다. 그 새끼는 뭐라고 하면서 너는 못생겼으니까 평당 10만 원 주는 게 맞대. 다른 사람들은 이쁘니까 100만 원 주는 게 맞고 돌아버립니다. 가진다라 못생긴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뭐라고? 보상비도 10분의 1밖에 안 준다고? 그럼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따지러 가겠습니까? 따지러 갑니다. 그때는 누구한테 따지러 간다? 직근상급 행정기관이나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행정심판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 신청은 처분을 내린 행정처한테 직접 따져가는 것, 시행자한테 직접 따지러 가는 건 이 신청이라고 하고 그자한테 이 신청했는데 이게 안 받아들였지만 다시 다른 기관에 가 그때는 뭘 들어간다? 행정심판이라는 걸 요구하는데 그때 행정청이 시행자가 한 처분에서는 그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됩니다. 행정심판법에서는 보통 행정심판위원회라는 데가 구성된 거기다 하라고 심판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근데 거기다 했더니 그래도 말이 안 통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뭐로 나왔죠? 아니래 못생긴 사람은 10만 원만 줘도 맞다고 인지라고 판결이 나왔어. 결정이 나왔어.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따지러 가죠. 누구한테 갑니까?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 판사한테 가서 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뭐란다? 그건 행정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청이 있고 행정심판이 있고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 시험에서는 행정심판에 관한 것만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시행자한 처분에서 불복하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그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고요. 반면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행정청 X시행자, 이게 뭐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들이 한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토지수자는 그때는 누구한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때는 지정권자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지정권자한테 가서 뭐라고 하죠? 원래 사업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해야 사업시행자가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지정권자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예를 들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랍니다. 처분을 내렸는데 아까 말했던 대로 10만 원만 너는 주겠답니다. 그럼 당연히 토지주택공사에 따지러 가죠. 그걸 이의신청 안 받아줍니다. 그때는 누굴 찾아간다? 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지정권자. 서울에서는 원래는 시도사니까 서울특별시장이었죠. 그럼 서울특별시장을 찾아가서 뭐랍니까? 서울특별시장님, 당신이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저보고 못생겼으니까 10만 원만 평당 보상비 주는 게 맞다고 조지를 하라는데 싸가지 없잖아. 말이 안 되잖아요. 당신이 다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한 처분에서는 그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는 것 아주 시험 문제 잘 나니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이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그 자가 할 일은 뭐라겠죠?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무슨 계획? 실시계획을 작성한다 그랬습니다. 이때 누가 작성하죠? 모든 시행자들은 다 작성해야 됩니다. 모든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때 실시계획 속에 뭐 들어간다?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지정구시의 효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이 지역은 더 이상 농림지역이 아니라 도시적으로 결정구시행으로 보면서 동시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행으로 본다 그랬었죠. 그러면 이 도시개발구역 자체가 무슨 지역이 됐어? 도시개발구역이면서 도시지역이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된다 그랬잖아.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반드시 뭘 수립한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지구단위 계획을 따로 수립하는 게 아니고 어디다 포함시키랍니까? 실시계획 내용 속에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결국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지구단위를 수립하는 걸 따로 수립하는 게 아니라 실시계획 속의 내용에 포함시켜서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라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속에는 뭐가 들어가고 바로 설계도서라든지 자금계획이라든지 사업시행기간 이런 것들이 실시계획 속에 들어가야 될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놓고 이 실시계획을 작성한 걸 들고 인가받으러 갑니다. 누구한테 인가받을까? 지정권자한테 인가받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들은 모두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인가받으러 갑니다. 근데 만약에 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라면 그때는 지정권자는 인간해 줄 필요가 없죠. 지가 지한테 인간해 주는 건데 셀프 인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때는 지정권자가 시행자라면 실시계획을 작성을 해야 돼. 왜? 모든 시행자들은 다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서 지가 사업시행자라 하겠대. 그럼 서울특별시장이 지정권자면서 동시에 지가 사업시행자죠. 그럼 서울특별시장도 사업 실시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지가 인가받으러 가는 건 지가 자기한테 인가받으러 가는 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그때는 자기는 작성한 걸 바로 뭐한다? 고시해버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그때는 지정권자들은 바로 고시하면 되고 나머지들은 지정권자한테 인가받으러 가라 이 소리죠. 다만 인가 안 받아도 되는 게 있어. 어떤 거?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는데 무슨 변경이 있다? 경미한 변경. 원칙적으로 인가받은 걸 변경할 때도 변경인가 받는다. 전번에 강조했었죠. 승인받은 걸 변경할 때도 승인받아라. 허가받은 걸 변경할 때도 변경 허가받아라. 그게 원칙이다. 다만 경미한 변경이 있다. 그때는 허가받거나 승인받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하는 경우도 있고 신고만 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때 여기는 인가받지 않는 경미한 변경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시행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감소시킨다. 예, 사업시행 면적을 10% 내에서만 줄이는 거. 이 정도는 인가받지 않고 줄일 수 있죠. 또 사업비가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증감한단다. 예, 10% 정도 사업비가 올리거나 10% 정도 내리는 거. 그런 증감이 10% 범위 내에서만 벌어진다면 그런 것들은 별도로 인가받지 않는 경미한 변경으로서 인가받지 않습니다. 자, 그때 인가해 줄 때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누가? 국토교통부장이 지정권자로서 이자가 인가권자라면 국장이 인가해 줄 때, 지정권자들이 아까 인가권자라 그랬으니까 그럼 국장이 인가해 줄 때는 지정권자로서 할 때는 밑에 있는 시도사, 대도시장의 의견을 듣고 인가해 주고 시도사가 지정권자로서 인가해 준다면 그때는 밑에는 대도시가 아닌 시장, 군수, 구청장들. 대도시 X시장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대도시가 아닌 시장, 쫄따구 시장들, 그 다음에 군수구청장. 바로 시도사 밑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들. 이 자들이 의견을 듣고 시도사가 그때는 인가를 내주라 이런 얘기죠. 자, 인가해준 사실을 지정권자가 고시합니다. 인가해준 자가 고시하는 겁니다. 저 사업시행자가 이렇게 사업을 시행한다고 실시계획을 가지고 왔길래 내가 검토해봤더니 이상 없더라, 잘 됐더라, 그래서 인가해줬다 라는 사실을 지정권자가 고시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때 고시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게 중요하죠. 어떤 효과? 고시된 내용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 이게 무슨 말이죠? 좀 전에 실시계획 작성할 때 그 속에 뭐 들었어?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 지구단위 계획은 원래는 뭐로 수립해야 되죠? 지구단위 수립할 때는 무슨 절차에 의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에 의합니다. 다시 말하면 용용개도시수 기도정지입 할 때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단위 수립에 대해서는 무슨로 한다? 도시군 관리 수립하라 이 뜻이잖아. 따라서 원래는 지구단위가 수립한다는 얘기는 그냥 막 끄적끄적 수립하는 게 아니고 도시군 관리 수립 절차인 입안 절차 3단계, 결정 절차 2단계, 기주지입 협심결이라는 이 도시군 관리 수립 절차에 의해서 원래는 지구단위를 수립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따로 지구단위를 수립하지 않고 어디다 포함시켰죠? 도시군 실시계획 내용 속에 포함해서 작성했었고 그래서 인가받고 그게 고시되면 고시된 내용 속에 뭐 들어있다? 바로 그렇게 도시군 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따로 도시군 관리로 결정해야 될까? 안 해도 된답니다. 안 해도 된다. 뭐만 하는 순간? 실시계획을 고시하는 순간 그 속에 들어있던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할 사항들이 있었죠. 그것도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따로 도시군 관리 수립하지 않아도 실시계획이 고시되는 순간 그 속에 들어있는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한 사항들도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는 의제 사유를 갑니다. 또 하나 종전에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사항 중 다시 말하면 여기에 종전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고시된 내용하고 종전에 했던 도시군 관리 내용하고 서로 저촉되더라. 저촉이라는 건 서로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효과? 새로 고시된 내용으로 뭐한 것으로 본다? 변경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종전에 있던 도시관리가 사라지고 새로 고시한 내용이죠. 그게 종전의 도시관리를 대체하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 여기까지가 실식에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죠? 여기 사업 시행 방식으로 넘어가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는데 아까 공사 감리도 있다 그랬죠? 근데 감리자는 아직 한 번도 시험 문제 안 났으니까 그건 여기서는 빼고 나중에 본다 그랬죠. 그럼 사업을 시행하자 했더니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인데 하나 더 뭐죠? 혼용 방식. 혼용 방식은 뭡니까? 짬뽕 방식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중에 일부는 수용 방식, 일부는 환지 방식 이렇게 하는 걸 혼용 방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로 이해하죠. 그럼 이때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건 언제 할까? 아무 때나 수용 방식입니까? 아닙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이게 무슨 말일까?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인 게 무슨 말이죠? 수용 방식은요. 면적이 넓거나 토지 소유자들이 많을 때 그때는 수용 방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죠? 환지 방식이 뭐라 했습니까? 종전의 땅을 가진 사람에게 새로 개발된 새로운 땅으로 바꿔준다 그랬잖아.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전부 다 그 권리관계를 다 분석해가지고 너는 이 정도 땅을 갖고 있었으니까 새로운 땅으로서 이걸 주면 좋겠다. 너는 이걸 갖고 있으니까 너는 이걸 주겠다 했는데 이 대상이 몇 명이 된다? 2만 명이 된대. 그럼 2만 명 걸 하나하나 다 그 권리관계를 조정해가지고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 계획 수립하다가 무슨 계획이죠? 환지 계획 수립하다가 그 수립하던 담당자는 뭐 한다? 과로사로 순직해버립니다. 돌아가십니다. 2만 명 걸 일일이 하나씩 다 맞춰준다는 게 그게 쉬운 얘기입니까? 10명만 있어도 10명 건 맞춰주는 것도 이 사람들 반발이 있어가지고 왜 나한테는 이 땅 주지? 저 땅 안 주고? 그것도 싸우고 앉아있는데 2만 명 걸 다 맞춘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때는 무슨 방식으로 한다? 수용 방식으로 합니다. 수용 방식이 뭐야? 포상비 주면 되잖아. 강제로 뺏는 거잖아. 그래서 야, 돈 받아. 안 받으면 나중에 공탁 걸어버리고 뭐 사업 진행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강제로 사가지고 싹 까뭉개가지고 내 맘대로 개발해가지고 파는 거잖아. 물론 분양에 성공하면 사업 시행자는 대박이고 분양에 실패하면 사업 시행자는 쪽박 차는 겁니다. 그 책임은 오직 시행자가 져야 되지만 어쨌든 자기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는 거 이거 무슨 방식이죠? 수용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하다 이 말이 바로 면적이 크거나 넓을 때 그때는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고 그때는 수용 방식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때 환지 방식이죠? 첫째,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설의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여기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집어넣은 소리입니다. 왜요? 아니 도시를 개발하는 건 왜 하는 겁니까? 대지의 효용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건 당연한 얘기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대지 효용을 악화시키려고 한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대지 효용 증진이라는 건 그냥 이빨린 립 서비스로 해놓은 거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는 요겁니다. 공공설의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럼 공공설의 정비라는 게 무슨 말이죠? 우리 공공설이라는 게 있었죠. 국도법에 뭐 있었죠? 공공설 도공철수. 도로, 공원, 철도, 수도 이런 거 있었잖아. 근데 도로, 공원. 자, 여기를 도시를 개발한답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야 되죠? 종전했는데 보면 여기 논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논길. 근데 새로 도시 개발하면 여기 8차선 도로, 16차선 도로 같은 게 막 만들어집니다. 그죠? 공원도 여러 군데 조성해야 됩니다. 도시공원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도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그런 땅이나 또는 그 사업비 또 공원 조성하는 땅이나 그 사업비 누가 내놔야 됩니까? 종전에 있는 여기 토지 수자들이 자기들의 땅을 일부 내놔서 거기다 도로 만드는 거고 거기다 공원 조성하는 겁니다. 결국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될 때는요. 종전의 땅 전에 새로운 땅을 받는다는데 그 새로운 땅이 종전보다는 면적이 다 줄어들게 됐습니다. 왜 면적이 줄어든다? 바로 도로 부지로 일부 뺏기고 공원 부지로 일부 뺏기고 이런 공공설 부지로 뺏기고 남는 땅을 돌려받기 때문에 새로 받는 땅의 면적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 통상적으로는 약 50% 정도 줄어듭니다. 반 정도 줄어드는 게 이게 무슨 방식이다? 환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은요. 종전의 땅보다 새로 받는 환지 면적은 반드시 줄어든다. 공공설이 설치되는 비용만큼 또 하나 공공설이 설치되는 면적만큼 또 하나 사업비 그것도 사업 시행자가 그 땅으로 가져가서 그 땅 팔아가지고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받을 땅의 일부를 사업에 필요한 땅으로 가져갑니다. 그걸 여기서 채비지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목적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남는 땅만 돌려받다 보면 면적이 줄어들죠.
그래서 공공설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도로 만들 부분이 많이 필요한다. 공원 주성할 땅이 많이 필요한다. 그때는요. 수용 방식으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 만들 땅, 공원 주성할 땅도 수용 방식에서는 보상비 줘야 돼요. 그럼 보상비 주고 사들여 가지고 거기다 공원 만들고 도로 만들고 나머지 남는 땅 갖고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분양가가 비싸집니다. 그럼 분양가 비싸지면 사람들이 분양 안 받아. 그럼 사업 시행자는 쪽박 자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수용 방식으로 안 합니다. 도로 만들 땅이 많이 필요한다? 공원 주할 땅이 많이 필요한다? 그때는 환지 방식으로 하죠. 그럼 그 땅을 토지 수자부터 전부 다 뺏어버려. 뺏고 돌려주는 땅은 집구리만큼만 주면 되죠. 그게 환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서 다 사업에 플러스가 되는 건 아니야. 경우에 따라서는 저런 공공설을 많이 설치할 때는 오히려 환지 방식으로 했을 때 이게 이익이 나는 게 아니라 손해가 날 수도 있는 거라는 거. 그거를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설의 정비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이 말 속에는 음모론이 들어있습니다. 음모론, 어떤 음모론? 바로 토지 수자인 여러분들의 땅을 뺏어가지고 거기다 공원부지 만든다? 거기다 도로부지 만들고 나머지 남는 땅 갖고 짓구리만한 땅 치면 조금씩만 쪼개서 여러분들에게 주겠다는 그런 생색내기 하겠다는 그런 음모론이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더냐? 공공설을 얼마나 설치하는지 전체 면적 중에서 공공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이 비율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손해보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걸 조심하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지가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무슨 말이죠? 자, 여기를 원래는 무슨 방식으로 하려 했었어? 수용 방식으로 하려 했어. 근데 땅값이 주변에 비해서 월등하게 비싸답니다. 그럼 땅값이 비싸면 보상비가 많이 나간다는 얘기고 그럼 나중에 분양가가 비싸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분양 신청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차라리 무슨 방식으로 한다? 환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땅값이 너무 비싸면 그때는 수용 방식으로 하지 않고 환지 방식으로 한다. 두 가지입니다. 자, 혼용 방식은 분할 혼용 방식과 미분할 혼용 방식으로 분낸다. 자, 분할이라는 건 자, 이게 도시개발구역이야. 뚝 잘라가지고 이쪽은 수용, 이쪽은 환지. 이건 분할. 반면에 각 필지별로 하나하나 필지마다 나눠가지고 요 필지는 수용 방식, 요 필지는 환지 방식, 요건 수용, 환지 이런 식으로 필지별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 환지 계획대로 주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수용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미분할 혼용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순환개발 방식의 개발 사업이라고 했죠. 이때 순환개발이라는 건 아까 언뜻 말씀드렸는데 순단사, 그래서 여기서 박기비, 수토세, 임세주, 순단사 할 때 순환개발 나왔었어요. 바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여기를 개발하는데 여기 지금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이거. 주택들이 밀집된 이 지역들입니다. 이걸 어떻게 개발한다? 여기다가 먼저 아파트를 먼저 이렇게 일부 쳐놓고 여기 있는 사람들부터 이 주택에 들어가서 살고 있으래. 나중에 개발 끝나면 자기 집 찾아가래.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옮겨와. 여기 있던 사람들 또 이 주택 들어가래. 개발 끝나면 찾아가. 그럼 여기 빈집에 누가 들어간다? 마지막 이쪽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개발하는 걸 순환 개발 방식이라고. 이때 순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여기다 주택을 이용하죠. 요 주택을 뭐란다? 순환용 주택을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걸 순환 개발 방식이라 한다. 그때 요 순환용 주택에는 아무나 들어갈까? 아니요. 누구만 들어간대?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또는 소유자로서 실제 거주자들만 들어갑니다. 여기 실제로 여기서 살고 있던 사람들 누구? 주택의 세입자 또는 소유자만 들어갑니다. 그럼 언제부터 살고 있었어야 돼?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일 또는 공청회 개최 공고일 이전부터 실제 거주하던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구역을 층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그랬죠. 그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람이라는 게 10살 이상 공람시키죠. 그 공람일 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00만 제곱미터 이상 되면 공청회 개최한다 했죠. 그 공고일 이전부터 거기 계속 거주하겠던 그분들만 순환용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도시개발구역, 이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하고 실시계 그것까지 살펴본 겁니다. 자, 그럼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들어가자. 그럼 첫 번째 여기서 사업 시행자였죠. 자,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누구다? 12명 중에서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는 자가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물론 지정권자가 자기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공공시행자는 누구 있단다? 국지공정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출행기관, 지방공사 이자들을 공공시행자로 한다. 그 중에 공공기관에는 토수농관 철매, 토지주택공사, 수장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매입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은 철제, 철도 시설공단, 제주 국제자도시 개발센터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조합은
아무 때나 사업시행자가 되는 게 아니라 조합은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사업시행자 되지 수용 방식으로는 할 수 없다. 이게 조합의 특성이라 그랬죠. 그런데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한다면 누구를 1차적으로 사업시행자로 할까? 너희들 땅, 너희들이 개발해서 너희들이 가져랍니다. 그래서 토지수자를 원칙적인 사업시행자로 정하는데 너무 많으면 조합을 사업시행자로 만든다. 이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세 가지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예, 네 가지 사유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토지수자나 조합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놓고 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 시일로부터 1년 이내 6개월 연장할 수 있어 실시에 인가 신청이 없으면 그때는 그 토지수자나 조합을 다른 자로 변경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모든 시행자가 실시에 인가받아 놓고 그로부터 2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때도 시행자 변경. 세 번째,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거나 실시에 인가가 취소돼도 시행자 변경. 네 번째, 시행자의 부도나 파산을 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때도 다른 자로 변경하는 네 가지 사유가 있다. 자, 사업 시행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도시개발조합인데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들어갑니다. 누구한테? 지정권자한테 조합 설립 인가를 들어갑니다. 인가 신청이 들어가죠. 그때 인가 신청 들어갈 때 동의 요건이 있습니다.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사 총수 2분의 1 이상의 면삼 총리의 동의를 받아서 인가 신청에 들어가죠. 이때 동의자 수 산정할 때 국공유지는 포함해서 계산하고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을 때는 대표 공유자 1명만 토지 소유자로 인정받는데 다만 구분 소유권을 갖고 있을 때는 각 구분 소유자말로 각각 토지 소유자로 인정합니다. 자,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들어간 거 처리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만?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까지만 그 동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네 가지로 구성됩니다. 조합원, 임원, 총회, 대의원, 회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때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수자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다 조합원이 된다. 두 번째, 보유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데 다만 다른 조합원, 토지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그자도 그 종전 다른 조합원이 갖고 있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대표공유자 1명만 의결권 있죠. 하나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면 대표공유자 1명만 의결권을 주는데 다만 구분 소유자들은 각각 1명 1명 의결권을 가집니다.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만 선임하는데 그때 조합장 또는 이사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자, 그 조합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도 겸임할 수 없고 또는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도 겸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 세 가지가 있다. 자, 반드시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되지 대의원에서는 의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정관을 개발한 임원은 환지를 합병할 권한이 있다. 정관, 개발, 임원, 환지, 합병 5가지를 기억합니다. 자, 대의원이라는 건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숫자가 50인 이상인 조합에서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가 있는데 몇 명을 둔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 100분의 10 이상으로 대의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조합의 어떤 사업 시행자 한 처분에서 불복하는 자들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때 행정청이 시행자가 한 처분에 대해서는 그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되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 대해서는 그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실시계획 속에는 모든 시행자는 실시계획은 다 작성하는데 실시계획 속에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때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인가신청이 들어가는데 경미한 변경일 때는 인가받지 않아도 된다. 10% 포함해서 사업시행 면적을 감소하거나 사업비를 10%에서 증감시키는 그런 경미한 변경은 다시 인가받지 않습니다. 그때 지정권자가 국장일 때는 그때는 누구 의견을 듣고 시도사, 대도시장의 의견을 듣고 인가를 내주고 시도사가 지정권자일 때는 대도시가 아닌 시장군 수구청장들의 의견을 듣고 인가를 내주게 됐습니다. 인가를 내준 사실을 지정권자가 고시하고 어떤 효과가 있다? 고시하면 고시된 내용 중 도시군 관리계나 지구단위로 결정할 사항도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거라고. 종전에 도시군 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고시된 내용으로 서로 저촉되면 서로 다르면 그때는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이 있다. 이때 수용 방식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할 때는 수용 방식으로 하고
대지로서의 형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가 필요하거나 또는 지가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재 높아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게 어려울 때는 환시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용 방식은 분할 혼용 방식과 미분할 혼용 방식으로 나눠집니다. 순환 개발이라는 건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또는 소유자로서 실제 그 지역에 거주하겠던 사람들에게 순환주택에 거주하게 하면서 순차적으로 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걸 순환개발 방식이라고 한다는 것.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순환 맛이 끝났죠. 이제 다음 마지막 시간은 사업 시행 방식 중에서 수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인데 오늘은 수용 방식에 관한 것까지만 끝낼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수용 방식이 무엇인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잠시 쉬었다 들어갑니다.